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제2부 깨어있는 밤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2부 깨어있는 밤. 양진사가 차비관에게 말하자 형놈은 어디 있느냐 하고 차비관이 턱을 쳐들어 대부리를 후벼보며 물었다. 내일부터 나올 거요. 양진사가 대신 말해주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내 형놈하고 함께 나오거라. 차비관은 귀찮다는 듯 말을 끝내고 다시 세곡 가마니를 점고하기 시작했다. 대부리는 양진사를 따라 좋은 창 안팎이며 세곡을 싣고 온 마바리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좋은 창 앞과 마방거리들을 한 바퀴 둘러보고 새끼내로 돌아왔다. 그는 선창거리에서 양진사와 헤어지면서 아무래도 웅보형이 양진사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미리 사정을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을 듯 싶어 웅보형의 병이 쉽게 나을 것 같지가 않다는 말을 했다. 나리마님, 그러니 제 형 대신 다른 사람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이구먼요. 이놈아, 그까짓 곱불 좀 들었다고 엄살이 그리 심하단 말이냐. 양진사는 되레 그렇게 말하는 대부리를 나무람하였다. 쇳내게 보기에는 그냥 곱불이 아닌 듯이구만요. 알아놓은 지가 벌써 20날도 더 됐습죠. 그렇다면 곱불이 아닌 게로구나. 그렇습니다요. 쇳내도 걱정이옵니다. 그러니 형은 믿지 마셔요. 알겠다. 내 놈이라도 내일부터 꼬박꼬박 나오거라. 여부가 있습니까요? 새벽같이 나옵죠. 양진사와 헤어진 대부리는 오달진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좋을지 몰라 곧장 새끼내로 돌아가지 않고 양진사 눈에 띄지 않을 객주거리에서 병아리를 여수는 솔개처럼 뱅뱅 돌다가 고이춤을 까고 안방마님이 웅보형 갖다 주라고 던져준 돈꾸러미에서 엽전 몇 냥을 꺼내준 채 떼죽나무집 주막으로 들어섰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돈을 손에 쥐고 주막에 들어선 자신이 자랑스러워 되도록이면 두 어깨에 힘을 주고 술청에 앉았다. 앞으로는 맞전을 쥐고 얼마든지 주막 출입을 할 수 있게 될 자신이 갑자기 대견스럽게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지난 여름 말바우 어미와 처음으로 잠자리를 같이하여 온몸을 쥐어짜듯 실컷 사내구실을 하고 난 다음 날 아침 하늘을 보았을 때 한없이 넓기만 하던 하늘이 갑자기 손바닥만큼 좁아지고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마음이 달떠오를 때와 똑같은 기분이었다. 닭배기를 거푸 석 잔을 마셨으나 취하지 않았다. 갑자기 온 세상이 그의 것이 된 기분이었다. 대부리는 어슴어슴 어둠이 깔려오기 시작할 무렵에야 기분 좋게 취해서 새끼내로 돌아갔다. 그가 새끼내에 당도했을 때는 방천을 쌓다가 막 들어온 웅보가 저녁밥상을 받고 있었다. 대부리는 방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고이춤을 까고 돈꾸러미를 쏟아놓았다. 개서
눈곱재기만큼 빼서 한잔 했수다. 웅부와 쌀분이는 우선 대부리가 쏟아놓은 돈 꾸러미를 보고 놀랐다. 오늘 이놈은 천지가 개벽을 하고 나 혼자만 살아남은 기분이네요. 대련님,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유? 쌀부디가 먼저 물었다. 안방마님이 형님 드리라고 줍디다. 마님께서라오? 순간 쌀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웅보는 잠시 맹맹한 얼굴로 대부리를 바라보더니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뭐 땜시 불렀디야? 하고 노루목에 갔다 온 내력부터 물었다. 이것이 생신가 꿈인가 원. 대부리는 쉽게 까발리지 않고 한사코 머무적거리면서 콧구멍을 벌름거리기도 하고 넉나간 사람처럼 실룩실룩 웃기도 하였다. 진사나리께서 세곡을 배로 실어다가 한양 호주에 바치는 책임을 맡았담시로 형이 뭐고 나하고 그 일을 도와주라고 하더란께. 세곡 운송 책임을? 되련님, 그러면 좋은 일인가요? 웅보와 쌀분이가 대부리한테 거의 동시에 묻고 있었다. 당장 내일부터 영산포 좋은 창으로 나오라고 합디다. 대부리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눈이 한사코 감기려는 것을 눈꼬리에 힘을 빳빳하게 세워 웅보 형의 눈치를 살펴보았다. 형님한테는 세곡을 좋은 창에 넣을 때 치부위를 시킨다고 합디다. 좋은 창이 가득 차면 강이 풀리는 대로 배로 실어가야 하는데 그때도 배를 타고 한양거정 간다고 하더란께요. 형님, 뭐 어쩔라요? 당장 내일부터 나오라는데. 대부리의 말을 들은 웅보는 얼굴이 소태 껍질을 씹는 것처럼 변했다. 내가 평생 소원이던 한양을 가게 되었으니 어떤 돈이 됐건 술 안 마시게 됐건남요. 그래, 대부리 너는 좋기도 하겠구나. 형님은 안 그렇소? 나는 새끼 내에서 꼼짝도 않는다. 내가 시방 방천 쌓는 일을 팽개 쳐불고 쇠곡 치부나 하고 있겠냐? 나는 목에 홀랭이를 감고 끌고 가도 안 간다. 그러나 웅부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도 아니요 오랫동안 그가 모셔왔던 상전의 부름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쌀분이와 대부리 앞에서 큰 소리는 쳤지만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술이 취해 정신이 가물가물해 있는 대부리는 웅부형의 얼굴에서 걱정의 검은 그림자를 읽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대부리는 양진사한테 형이 아프니 대신 다른 사람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었노라고 하려다가 뚜벅 그런데 참 마금리가 째껴났대요. 안방마님 애기를 갖게 되자 쫓아냈다고 합디다. 하고는 어머니가 당부했던 것도 잊고 그렇게 입을 열어버리고 말았다. 마금리가 째껴나다니라오. 마님께서 애기를? 웅보보다 쌀분이가 더 놀라고 있었다. 째껴난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고 하더만요. 그러고 마님 몸이 장태만한 것을 보니 산딸이 가까워진 모양입디다. 대부리는 묻지도 않은 말을 술술 쏟아놓고 있었다. 웅보는 잠시 눈을 감은 채 글을 읽을 때처럼 상반신을 흔들거리며
쌀분이는 얼굴 빛깔이 여러 가지로 변하면서 웅보와 대부리를 번갈아 보았다. 대부리는 술 때문에 잠이 쏟아진다면서 저녁도 마다하고 방에서 나갔다. 그날 밤 그는 밤이 걸쭉하게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살그머니 주모 말바우 어미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금례가 쫓겨나고 안방마님이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웅보와 쌀분이는 대부리의 방문과 주모의 방문 여닫는 소리를 들었다. 잠 못 이루는 웅보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염려했던 대로 결국은 마님까지도 그의 씨를 받게 되었으니 장차 닥쳐올 일들을 어찌 감당해야 좋을지 머리가 빠개질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한없이 미웠다. 씨돼지 구실을 한 자신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쫓겨난 마금례보다 안방마님이 그의 씨를 받은 사실 때문에 몸과 마음이 큰 맷돌에 짓눌리는 기분이었다. 동이 트기 전에 주모의 방에서 빠져나온 대부리는 아침을 먹을 생각도 않고 서둘러 선창으로 나갔다. 선창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세곡을 수납하기 위해 온 사람들과 마바리들이 벅신거렸다. 그들은 먼저 차비관의 관심을 받으려고 미리 서둘러 나와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실어온 세곡들을 일일이 검사하고 수량을 치부하는 관찰부에서 나온 관속들은 해가 떠오르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 탈 없이 먼저 수납을 하려고 서두르는 작은 고을들의 관속들이 시세워 베풀어준 향응으로 객주집에서 밤늦도록 퍼마시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었다. 대부리는 관찰부 관속들이 나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며 서너 차례나 떼죽나무집 주막을 들락거리며 탁배기를 둘러 마셨다. 겨울해가 광나루 팽나무 가지에 매달릴 무렵에야 관찰부 관속들이 푸석푸석한 얼굴로 좋은 창 앞 넓은 마당으로 기어나왔다. 대부리가 차비관 앞에 나가 허리를 서너 차례 굽실거렸다. 처음에 그는 대부리를 잘 몰라보는 눈치였으나 대부리 쪽에서 양진사마를 꺼내자 핏기선 왕방울 눈을 수리부엉이처럼 부릅뜨며 왜 이리 늦었느냐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대부리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혀버렸다. 차비관은 대부리한테 좋은 창 창감리를 찾아가 보라고 여전히 볼멘 소리로 말했다. 대부리는 창자가 꿈틀 일어서고 대장간 모루체 같은 것으로 차비관의 골통을 깨버리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눌러 참으며 지싯지싯 좋은 창 쪽으로 갔다. 전날 양진사의 소개로 인사를 했음에도 좋은 창의 창감리 역시 첫눈에 대부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저 어저께 양진사 날이와 왔었습죠. 관찰부 차비관 날이게 갔더니 창감리 어른을 찾아가라게. 대부리는 되도록이면 목소리를 낮추고 여러 차례 거듭 허리를 굽신거렸다. 창감리 역시 양진사의 말을 해서야 대부리를 알아보고는 해가 상투머리에 올라앉아서야 나오는 게냐며 벌컥 고함을 질렀다. 창감리는 키가 작고 몸피도 여자처럼 가늘었으나 화를 낼 때는
대쪽 쪼개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대부리한테 관찰부 관속들의 간색, 치부가 끝난 쇠곡들을 차례로 창고에 옮겨오는 등짐꾼들을 감독하는 일을 시켰다. 그는 처음엔 쇠곡들을 나르는 등짐꾼이나 잘하면 창갑리 밑에서 창고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등짐꾼들을 부리는 일을 맡게 되자 두 어깨가 들먹거릴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이 모두가 그가 상전으로 떠받들었던 양진사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상전을 모셨던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하였다. 기분이 들뜬 대부리는 신바람이 나서 50명도 더 되는 좋은 창의 등짐꾼들 사이를 수탉처럼 어깨를 흔들고 다니며 은근히 새로 감독 일을 맡게 된 자신을 과시하였다. 영산포 선창에는 길목마다 쇠곡들이 밀려 발길에 채였다. 한때 영산창은 쇠곡을 취집하고 취집한 쇠곡들을 경창으로 실어가는 초겨울부터 늦봄까지의 근 반년 동안은 매일 장시처럼 벅싯거렸다. 수로가 험하다는 이유로 폐쇄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라의 남도지방 쇠곡들은 모두 영산포로 취집되었었다. 한때 영광의 법성창은 영광 흥덕 부안, 한평 무장 장성, 정읍 고부 고창, 옥과 담양 곡성, 창평 순창 등 14곳의 쇠곡을 취집하였으며 영산창은 나주 강진 진도, 무안 영암 순천, 광주 나간 광양, 화순 남평 동복, 홍양 보성 등성, 장흥 진원 등 17곳의 쇠곡을 맡았었다. 그 무렵까지만 해도 영산포에는 쇠곡 1000섬을 실는 초마선 한 척과 200섬을 실을 수 있는 평저선 10척이 있었다. 영산창이 폐지된 후 전라의 남부지방 쇠곡들은 가까운 영광의 법성창으로, 법성창 소관의 쇠곡 일부는 군산창으로 이관되면서부터 쇠미해진 듯 하였으나 법성창이 워낙 번잡한 데다가 순천, 나간, 광양, 화순, 남평, 동복, 홍양, 보성, 강진, 능성, 장흥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좋은 창까지 운반하기가 힘들어 영산포에서 가까운 지역은 영산창에서 계속 쇠곡을 취집하도록 하였다. 영산포에서 검사하여 취집한 쇠곡들은 법성포를 경유하지 않고 서해안의 해안을 따라 경창에 상납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쇠곡을 경창까지 무사히 수송하기 위하여 경기 좌우 수은 판관을 두고 전라 충청 양도 도사로 하여금 종 5품의 해운 판관을 겸하게 하여 만호로 하여 조선을 거느리게 하고 가명이나 군하에 딸렸던 아전과 각 조선마다 한 사람씩 조군에서 나온 사공, 수참선마다 3명씩, 해선마다 15명씩의 조군에서 나온 격군, 공동 책임하에 군율로서 조언을 하도록 법규가 매우 엄격하였으나 차츰 해이해지기 시작하더니 근자에 와서는 관찰부에서 각 조창에서 쇠곡을 검사하여 취집하는 데에만 마음을 쓰는 편이었다.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조세의 가지수가 어찌나 많은지 그것들을 농민들로부터 징수하여 총합한 뒤 한양으로 운반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결마다 4말씩 거두는 정규적인 전세 외에도 포, 사, 살, 세수병이 급료를 위해 결마다 1말 2대씩 징수하는 삼수미,
곡물대로 결마다 12말씩 받는 대동미, 균역세 하나로 결마다 한 말 2대씩 결작에 각종의 부가가 첨가되었다. 이 밖에도 고종 때부터 제정된 전시 특별세 하나로 병인 양요 이후 외국 선박의 침입이 빈번하여 조정에서는 포군을 설치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1결당 한 말씩 징수하게 된 포량미와 작지역 가잡비라는 명목의 결당 2말, 짐을 실을 때 선가부가 및 잡비라 하여 3말, 수령들의 잡비인 치계 시탄 가미와 치계 생량미 3말, 경작자가 세곡의 수량을 검사하는 창본, 고직에게 주는 간생미, 낙정미, 타성미, 인정미, 지필제까지 붙어 논 한결의 조세가 실로 27말 내되요. 이것을 금납으로 환산하면 25냥에서 30냥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가지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갖가지 새의 명목으로 농사꾼들의 홀태밑까지 갈퀴질을 해갔으니 고을의 풍언이나 소리가 수령의 명으로 징수하는 새가 24종이요. 감, 병영, 비소로 지방관의 명령으로 거두는 새가 24가지. 중앙 관아 비소로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징수하는 세종이 3가지며 중앙에서 감사에게 하명하고 감사가 지방관을 시켜 징수하는 세종이 52종이나 되었다. 이 무렵 국조의 출세 실결수는 총합 75만 8,087결로 이를 지방별로 보면 전라도가 20만 2,320결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상도 18만 6,699결, 충청도 10만 2,700결 순이다. 이 숫자로 헤아리면 결당 징수하는 조세를 27말로만 따져도 전라도에서 54만 6,200여 섬이나 되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정규적인 징수 외에도 정리가 안 된 토지 대장을 빌미삼아 황폐한 토지에서 징세하는 진결, 대장에 누락된 전답에서 징세하는 은결, 공금 부족함을 임시로 메우기 위하여 세를 과하는 도결이라는 것이 있었고 사명에 입번하는 대신에 납입하는 군포가 있었다. 또한 국법이 정한 것 외에 중앙 관아에서 수납할 것도 아니고 가명의 창고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으로 수령이 임의로 징수하여 마음대로 소비하는 무명 잡세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그 중에서도 산골 백성이 내는 산세, 어민들이 내는 포세, 짐을 운반하는 등짐꾼들에게 과하는 상하세, 읍청의 임시비에 충용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거립이 있으며 지방관청의 관노가 시장의 노점을 일일이 임검하면서 세금을 걷는 시장세가 있었다. 대부리가 보기에 그 많은 조세들 중에서 가장 가당찮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세 상납시의 여러 가지의 수수료이며 하역, 운송료, 세곡의 자연 소모의 보충 등을 명목으로 받아내는 이른바 부가세라는 것이었다. 대부리가 알기로 부가세에는 가승, 곡상, 창역가, 창작지, 호조작지, 공인역가, 간생미, 낙정미, 타성미, 선가, 이가, 공석가, 인정미, 부석가, 차사원 지공비 등 15가지나 되어 한 결당 납세원에게 20배에 가까웠다. 15가지나 되는 이들 부가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가승이라는 것은
납세국의 일반 결손을 보충한다 하여 섬당 3대씩 규정외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 곡상은 쥐의 피해나 자연적으로 썩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섬당 3대씩 받아냈다. 또 세미를 경창에 납입할 때 그 사물을 청부 맡은 경주인의 보수로 섬당 6대를 징수한 창역가, 60섬 이상을 바치는 군에서 쌀 5섬을 납세의 수수료로 받는 호조 작지, 창고에 바치는 수수료로 받는 창작지, 대동법 실시 이후 서울의 사무를 대행하는 공주인의 보수로 섬당 1대를 받는 공인역가, 세곡을 선박에서 하선 입고하는 작비로 섬당 3대를 받는 이가, 상납하는 세곡의 수은비로 섬당 3대씩을 징수하는 선가, 세무각사의 담당 관리를 위로하는 비용으로 섬당 2대씩 받는 인정미, 세미를 배에 실을 때 고용된 인부에게 지급하기 위해 받는 부석가, 세곡을 수거한 후에 포장에 소용되는 가마니떼라고 하는 공석가, 세곡 상납 시에 조선에 동승하는 운송 책임관과 그 수행원의 양료 지급을 위한 차사원 지공비, 각 군에서 수세 시에 납세를 검수하는 급창과 수검 후에 보관하는 고지기에게 섬당 1대씩 징수하는 간생미, 배에 실을 때와 검수할 때 누락 감축되는 것을 예상하여 이에 보충을 목적으로 섬당 4대씩 받는 낙정미, 실제로는 고지기한테 지급되었다. 가명의 주인과 봉사시 사환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섬당 1대씩 받는 타성미 등이 그것이다. 동짓달 하순 무렵에 접어들자 강바람도 드세지고 사흘 걸러 눈발이 비치곤 하였다. 세곡을 검수 간심하는 곳이 바람막이 하나 없이 툭 터진 좋은 창 앞에 난장이라. 눈발이 조금만 비쳐도 검수하는 관속들은 아예 객주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설사 눈 속에서 검수를 한다고 해도 창감리와 고지기가 눈맞은 세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궂은 날씨가 며칠씩 계속되자 영산포 객주거리에는 장흥, 홍양, 순천, 나간, 광양, 구례, 곡성 등 영산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세곡을 싣고온 고을 관속들과 마바리꾼들이 상납을 못하고 며칠씩 늦어져 안달이었다. 객주거리에는 이들 고래 관속들이나 마바리꾼들 외에도 검수, 간색을 맡은 관속들이며 등짐꾼들로 벅신거렸으며 게다가 곡식이 나는 늦가을부터 섣달까지는 무곡하는 장사지들까지 몰려들어 주막집마다 흥청거렸다. 영산창에서 세곡을 취집할 때면 먼 곳에서부터 남정네들의 돈 냄새를 맡고 똥파리 윙윙거리듯 논다니 패들이 수시로 몰려들고 이들 논다니들의 썩은 살냄새를 맡은 건달, 얼치기, 노름꾼들이 뒤를 따랐다. 어디 그뿐이랴. 소리 잘하고 춤 잘 추는 기생이며 건리패, 줄꾼, 제비, 소리꾼, 발탈꾼 등 각처를 떠돌아다니는 죄인들이 좋은 창 곡식 바닥날 때까지 이곳 객주거리에서 온몸이 흐물흐물 녹아내리도록 놀다가 광나루 언덕바지에 흰 제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늦봄에야 떠나곤 하였다. 이틀째 눈이 술술 무너져 내렸다. 눈이 오는 날에는 대부리도 고지기들과 함께 객주집에 북박여 투전을 만지거나 술사발을 기울였다. 그까지 술값이나 투전 밑돈쯤은 걱정할 것이 못되었다.
세곡을 검수받지 못해 속이 다 죽고 못 사는 시골 관속들이 집어주는 인정도 심심찮게 들어왔거니와 발에 채도록 시글시글한 곡식 가마니만 살짝 객주집에 부려주면 몇 날은 질탕하게 마시고 놀 수가 있었다. 밤이면 밤마다 물컹한 논난이들을 끼고 잘 수도 있었다. 논단이들은 얼굴도 그럴싸했지만 잡스럽게도 남자 하나는 요절나게 잘 다루었다. 대부리는 코피를 쏟도록 밤마다 논단이들을 갈아가며 질탕치게 놀았다. 한갓 진사댁의 천한 비자였던 그가 영산포 객주거리에 짜하게 이름이 돌았다. 힘세고 돈 잘 쓰는 그를 모두들 불알 큰 대불이라고 불렀다. 불알이 크다는 소문에 객주거리의 논단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 젊은 주모, 소리꾼이며 멀리서 온 사당패들까지도 대부리와 함께 자기를 자청해올 정도였다. 그의 그것이 고깃간 칼자루만 하다는 여자들도 있었고 거짓말 조금 보태 방망이만큼 크기도 하려니와 박달나무 빨래 방망이처럼 언제나 빳빳해서 어지간한 논단이들이 밤새도록 그와 놀아나도 힘이 빠지는 일이 없다고들 하였다. 요즘학 대부리는 갑작스럽게 세상살이가 요지경 속 들여다보는 듯 신이 났다. 좋은 창에 등짐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그를 찾아왔고 기왕에 좋은 창에 빌부터 살아온 등짐꾼들도 떠밀려 나지 않으려고 시세우다시피 하여 그에게 인정을 썼다. 그는 마음대로 등짐꾼들을 갈아치웠다. 이미 그는 관찰부에서 나온 세곡 수거먼이나 급창들이 창감리, 고지기들의 환심을 사두기 위해 등짐꾼들한테서 받은 뇌물로 충분하게 인정을 써둔 터였다. 술과 계집을 좋아하는 지위가 낮은 관속들과는 벌써부터 형아우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가 객주거리의 여자들을 호리는 일은 도투말이 잘나서 넛가래 만들기보다 더 쉬운 일이어서 손쉽게 호련한 여자들을 못나고 나이 많은 관속들의 방에 들여 넣어주기만 하면 다음날 아침 그의 입에서는 금방 아우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마련이었다. 그럴 때마다 대부리는 헤헤 형님이 잡수셨으니 오늘 밤에는 이 아우가 맛을 봐도 괜찮으시겠습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베개똥서가 되는 것 아니옵니까요? 하고 넉살을 부리곤 하였다.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더니 이제 대부리는 뇌물을 받을 줄도 그것을 적절하게 쓸 줄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장 사람들이 대부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 데는 그의 싸움 실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양진사의 일부치로 좋은 창에 발을 들여놓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산포 객주거리에서 방석호라고 하는 30안팎의 매기 주둥이에 사팔뜨기 눈을 한 힘센 사내가 모든 건달 패거리들을 휘어잡고 있었다. 방석호는 그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떨거지 셋과 어울려 다니면서 객주집마다 공수를 퍼마시고 장사를 하기 위해 데려다 놓은 색주들을 마음껏 주물럭거리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투전 밑돈까지도 뜯어나가곤 하였다. 방석호의 요구를 거절하는 날이면 그 객주집은 장사를 치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객주집 문 앞을 쇠말뚝처럼 가로막고 서서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으며 걸핏하면 출입하는 손님들을 붙잡아 트집을 잡고 행티를 부렸다.
그날 대부리는 하루 일을 마치고 고직이 네 사람과 목을 죽이려고 떼죽나무집 주막으로 들어서려던 참이었다. 주막을 들어서는데 방석호에 떨거지인 손으로 남의 얼굴을 잘 후빈다 해서 갈퀴라고 부른다는 그 갈퀴가 대부리의 등을 툭 쳤다. 대부리는 주춤걸음을 멈추어 섰다. 대부리는 방석호 떨거지들의 행티 사나움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되도록 그들의 찍자붙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잠시 걸음을 멈추어 섰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안으로 들어서려고 하였다. 그때 또 다른 떨거지 하나가 대부리의 가슴팍을 툭 쳤다. 대부리는 눈꼬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그의 가슴팍을 친 주걱턱 사내를 쏘아보았다. 방석호 떨거지들은 대부리와 같이 간 고지기들과 잘 알고 있는 사이라서 못 본 척 하였으나 처음 본 대부리를 붙잡고 시비를 붙이려고 한 것이었다. 왜 이러쇼? 대부리가 턱끝에 힘을 주며 주걱턱을 노려보았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고지기들이 대부리의 어깨를 잡으며 그만 돌아가자고 하였다. 마, 피도 안 마른 조망만한 놈이 누구한테 시비야? 주걱턱이 오른팔을 올려 대부리의 어깨를 찍어잡아 흔들었다. 그는 대부리의 어깨를 찍어잡아 흔들며 발로 대부리의 가랑이를 떠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리는 꿈쩍도 않고 주걱턱에 오른팔을 힘껏 뿌리쳤다. 그 바람에 주걱턱이 바람 맞은 수수깡처럼 휘청거리다가 입이 떨어진 떼죽나무 등걸까지 밀려서고 말았다. 이 자식 봐라. 다시 주걱턱이 우르르 내달았으나 대부리가 날쌔게 몸을 옆으로 피하며 왼팔로 주걱턱의 다리를 걸었다. 주걱턱은 질척거리는 길바닥에 미꾸라지처럼 낮아빠지고 말았다. 오? 오? 다음에는 갈퀴가 싸움닭처럼 머리 위로 치켜올린 두 손을 빙글빙글 돌리며 접근해왔다. 갈퀴가 싸움닭처럼 풀썩 뛰며 내달아오자 대부리의 주먹이 따랐다. 갈퀴는 그의 두 손이 대부리의 얼굴에 닿기도 전에 비틀비틀 꼬꾸라지고 말았다. 대부리는 주먹에 힘을 주고 무서운 눈으로 그를 찔러보고 서 있는 방석호를 흘낏 보았다. 그 무렵에는 구경꾼들이 떼죽나무집 앞에 무리로 모여들고 있었다. 떼죽나무집의 술손님들과 색주, 논단이들 외에 그 앞을 지나던 짐꾼들이며 관속들까지도 싸움을 구경하느라 숨을 죽이고 있었다. 구경꾼들은 모두 방석호의 성난 모습을 훔쳐보고 나서 곧 회를 쳐놓은 오징어가 될 것이 뻔한 대부리를 애잔한 눈으로 쓸어보았다. 이런 취할만한 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방석호는 이를 웅둥 물고 눈을 부라리며 왼손으로 대부리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순간 대부리도 팔을 뻗어 왼손으로 방석호의 턱 밑을 받쳐들고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다. 방석호가 대부리의 멱살을 움켜잡아 바짝 끌어당기며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때 대부리의 주먹이 퍽 하고 방석호의 볼때기에 터졌다. 방석호가 다시 발로 대부리의 사타구니 언저리를 내지르자 대부리가 헉 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두 손으로 자신의 부자지를 감싸 안았다. 이때 방석호의 주먹과 발길이 계속 대부리의 얼굴과 옆구리를 난타했다. 대부리의 얼굴에 피가 터지고 말았다.
대부리는 쓰러질 듯 하다가 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흰자위가 그득한 눈으로 방석호를 집떠보았다. 대부리가 두들겨 맞는 것을 본 구경꾼들 입에서 혀차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대부리는 이빨을 웅둥 물고 두 무릎에 힘을 주며 비명도 아니고 울부짖음도 아닌 묘한 소리를 내지르며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머리로 방석호의 턱을 받았다. 순간 방석호가 뒤로 주춤 밀려났다. 대부리는 뒤이어 방석호의 얼굴에 주먹을 뻗었다. 방석호의 입에 피가 주르르 흘렀다. 대부리는 계속해서 마치 황소 우는 소리처럼 목 정껏 내지르며 방석호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고 난 뒤 방석호가 휘청거리는 틈을 타서 그의 가랑이를 잡아 뒤로 넘어뜨렸다. 방석호의 우람한 몸뚱이가 질척거리는 흙탕 위에 깍지똥이 넘어지듯 하였으며 대부리가 날렵하게 그의 배를 깔고 앉아서 두 손으로 힘껏 멱을 조르기 시작하였다. 방석호가 발버둥을 치며 대부리를 보듬고 돌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대부리의 무릎이 그의 가슴팍을 자귀질하듯 내리쳤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락없이 방석호가 대부리의 손에 죽을 것만 같았다. 방석호가 대부리한테 깔려 버둥거리는 것을 본 방석호 떼거리들이 달려들려고 하였지만 고지기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방석호를 죽여라! 죽여서 없애뿌라! 구경꾼들 가운데 누구인가 흥분한 목소리로 내질렀다. 방석호는 이미 버둥거릴 힘마저 잃고 캑캑 숨이 막혀오는지 겨우 기침 소리를 내고만 있었다. 그제야 구경하던 관속들이 대부리를 떼어냈으며 대부리는 관속들한테 팔을 붙잡혀 일어서면서도 흙범벅이 된 털매기 씨는 발로 방석호의 얼굴을 서너 차례나 짓이겨 놓고 말았다. 그날 밤부터 선창거리에서 대부리의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짠하게 퍼졌다. 감히 그 누구도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건달패의 큰형님이라고 하는 방석호의 코를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더욱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대부리가 일약 유명해진 거였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조은창 사람들이 고하 가릴 것 없이 대부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으며 방석호의 떼거리들도 대부리를 만나면 비칠비칠 자리를 비켰다. 대부리 생각에 틀림없이 방석호가 한 번쯤 보복을 해오리라 생각하고 며칠 동안은 과음을 피하고 밤늦게 홀로 선창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도 삼가고 있었다.